예. 아유, 잘 오셨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번에, 500 있죠? 500 있죠? 예. 자, 부동산 가치의 종류 및 특성 그랬는데, 시장 가치라고 일단 제목 볼까요? 자, 가로 1번이 시장 가치죠? 옆 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2번에서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라고 있죠? 한 장 넘겨보시면 적정 가격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선발에 적정 가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에는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적정 가치, 특정 가치, 한정 가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시장 가치 이외의 것들은 싹 다 이외의 가치로 정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부가 편해졌고요. 시장 가치가 뭐냐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시장 가치하고 옛날에는 이제 이 적정 가치라는 게 사실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좀 됐는데, 이제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규칙은 감정평가나 규칙은 이제 시장 가치를 추구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평가사들이 이게 규율을 받는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할 때는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그래서 부관법이다 이렇게 줄여버릴 건데 우리가 뭐 직접 뭐 볼 이유는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적정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개가 달라서 그 이론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런데 뭐 고민하실 건 없어요. 오래전에 2001년도에 이 법을 바꿨죠. 개정해가지고 적정가격과 시장가치를 완전히 일치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차이를 논의할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장가치하고 적정가치는 다르다고요, 똑같다고요?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보자고요. 자, 시장가치입니다. 여러분 거기 6번째 줄에 보니까 시장가치란 토지 및 형광등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양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가격이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하시면 돼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뭐 시장 가치 정의를 이렇게 나눠서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첫 번째는 통상적 시장이어야 된다. 대상 물건이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는 통상적 시장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출품 기간이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네 번째는 당사자가 정통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거래가 자연스러워야 된다. 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쭉 정리가 돼 있을 텐데 전혀 외울 필요 없다. 필요 없고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느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미국 감정평가협회에서 이제 쓰는 시장가치 정의인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니까 영어를 쓰겠죠. 그래서 the most probable selling price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학자는 완전히 직역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도 말합니다. 최빈 매매 가능 가격이다. 그래서 미국 학자 레트클리프가 이제 최초로 주장했던 가격의 개념인데 가장 빈도수가 많은 팔릴 가능성이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적정 가격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자 일단 적정 가격 먼저 확인하고 그러고 이야기를 좀 추가하자고요. 여러분 그 504쪽 가보죠. 504쪽 가니까 적정 가격인데 여기 보니까 적정 가격이란 주택 및 비구정 부동산에 대해 이제 다음이 중요하죠.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가격이다. 똑같죠? 앞부분도 똑같은데 뭐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요거지 뭐.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게 출품간이 합리적이고 당사자가 뭘 잘 안다.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줄여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다면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옛날 법하고 이제 좀 달라진 게 이렇게 적정 가격이 시장 가치랑 같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성립될 가능성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평가의 확률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평가를 보다 과학화하고
객관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딱 이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화, 객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과학화, 객관화 이런 정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적정가격이 동그라미 2번에 뭐 과거 개정 전 법에서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거 안 읽어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뭐 필요 없고요. 다시 그 시장가치 쪽에 잠깐 오셔가지고 시장가치 아까 이제 개념 받고 조건은 그 제목만 보세요. 자, 대상물과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통상적 시장에서 출품기간이 적당히 길어야 되고, 그다음에 4번에 거래가 자연스러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해야 되고, 5번째, 당사자가, 이 대상 물건에 대해서 몰라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 그럴 때를 우리가 시장가치라고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바로 2번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는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504쪽에 적정가치는 아까 의미는 봤으니까 됐고, 여러분 그 동그라미 2번 과거 개정 전법 그건 보지 마시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줄에 한번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 마지막 줄. 뭐라고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개념을 그거만 좀 보시죠. 감정평가 가격의 개념을 뭐 어떻게 했다고요? 보다 객관화하고 과학화시킬 수 있다라는데 의의가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객관화, 과학화. 그래서 그런 의의가 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4번의 부동산 가격의 특성인데, 여러분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의 특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참 수많은 가격 특성을 해왔죠. 근데 제1편 총론에서는 부동산의 특성. 그래서 뭐 예컨대 자연적 특성이다 그러면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런 걸 했고, 뭐 용도의 다양성 뭐 등등등 많이 했다. 그다음에 이제 제2편에서는 제2편 3편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것도 했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도 했죠. 예컨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주기가 길고 진폭은 크다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부동산 시장이 일반재화 시장보다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국지적 시장이고 표준화가 안 되는 비표준화되는 특성이 있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외우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특성들은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책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특성입니다. 이거 딱 네 개밖에 없어요. 특성이. 시험에 나오는 것,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 하면은 5개인데 필요 없으니까 하나는 부동산 가격의 특성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부동산은 누구랑 비교한다 그랬을까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동사. 이 동산을 우리가 흔히 일반재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부동산 가격의 특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특성은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차이점. 이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이 일반 재화의 가격 형성 원리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과 일반 재화의 가격은 형성 원리에서 다르다 그 이야기죠.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략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교환의 대가인 가격하고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동사는 용익이 대가인 임료 같은 거 없단 말이냐? 뭐 당연히 가격은 있을 거니까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부동산은 내구성이 있다 보니까 빌려줄 수 있는 거지만 동사는 일반적으로 빌려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억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진짜 억지 부려볼게요. 빵집에 가가지고 빵집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비닐에 포장되는 빵을 보고 이게 얼마죠? 그랬더니 1,200원이래요. 제가 사실 배가 불러서 지금 빵을 먹을 생각은 없고요. 저는 빵 냄새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빌려주시면 바늘로 구멍만 조금 뚫어가지고 냄새 잘 맡고 갖다 드릴게. 반값 600원으로 갑시다. 그러면 빵집 아저씨가 좋아한다고요?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빵을 던져버린다고요?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던진다. 그러면 예 그러고 가지고 나와야죠. 우스갯소리지만 빵은 임대가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반 재화랑 좀 다르다 이렇게 참 죄송스럽지만 어거지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소유권 기타 권리의 가격이다. 기타 권리이익
요것들의 가격이다 또는 대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도 있어요. 시험에서는 이제 이걸 써먹긴 했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권리, 이익을 향수하는 경제적 대가이다. 권리의 대가이다 그 이야기죠. 이게 또 뭔 말이냐? 야, 이런 어려운 말이 있냐? 예컨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을 지었다라고 치죠. 똑같은 땅을 반쪽으로 나눠 가지고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똑같은 설계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땅값부터 건축비까지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벽돌값, 물리적 실체로서의 가치는 차이가 있다고요, 같다고요? 같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벽돌값, 건물하고 땅 다 합해가지고 5억이에요. 예. 면적도 똑같고 디자인 설계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앞쪽에 지하철역이 있다면 누가 비쌀까요? 가까운 쪽이 비싸겠죠. 도로변에 있는 게. 도로 후면보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이렇게 물리적 실제, 벽돌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원가만 가지고는 이해 안 되는 다른 부분이 있다. 왜냐? 내가 이 부동산에 살면서 향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벽돌값 아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거 민법 공부하시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가 소유권 자체가 하나의 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소유권은 우리 아시죠? 영유물권하고 담보물권으로 나눌 수 있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등 있고 여기다가 심지어는 뭐 소유권하고 관계가 없는 임차권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소유권 말고도 기타 권리를 향수하면서 얻어내는 전체적인 경제적 이익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학자는 이제 더 번들러블 라이트 권리 묶음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한성대에 계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동산은 여러 가지 권리를 향수하면서 얻는 것들 그러한 대가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장기적 배려에 형성되는 가치다. 장기적 배려 하에 형성되는 가치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의 정의를 아까 뭐라 그랬느냐. 가치의 정의는 오늘 얼마에 팔렸냐. 교환 가치가 아니고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이다. 비록 지금은 뭐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맨 땅이라 하더라도 장래 지하철역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된다면 가치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그러니까 현재 모습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뭐 명확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돈이 될 거냐라는 걸 배려를 해봐야 된다. 배려.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람도 왜 젊은 사람들을 보면 가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저 친구가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니까 가끔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사정 또는 특별한 동기가 개입되기 쉬운 개별화된 가격이다. 그래서 개인적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가 개입되기 쉬운 개별화된 가격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동사과 조금 달라요. 개별화된 가격. 그러니까 일반지하고는 좀 다른데 일반지와는요. 똑같은 제품은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서나. 저희 서울에 있건 저 지방에 있건 간에 뭐 가격이 다를 게 없어요. 뭐 캔커피 그럼 다 똑같이 700원이지. 뭐 그게 어디서는 뭐 7만 원 받고 그러진 않단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달라요. 또 똑같은 부동산을 하더라도 개인적 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급한 사정이 있다. 그럴 때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금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뭐 급할 거 없어 버티다가 끝까지 뭐 버텨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나중에는 뭐 이것도 외우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단은 의미 중심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가치하고 임료인데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교환의 대가인 가치로 표시되고 사용 수익의 대가인 임료로 표시된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권리 및 경제 이익의 대가이다 그랬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임료, 가치 또는 임료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임차권 등 권리 또는 경제적 이익의 대가이지 물리적 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예. 그리고 둘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 그 각각의 권리 이익 및 경제적 이익 따로따로 형성이 된다. 이건 좀 어려운데요. 설명을 그래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아까 소유권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소유권.
영익물건하고 담보물건이 있고 지상권, 재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뿐만 아니라 임차권도 있고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 부동산의 가격도 물론 평가할 수 있죠. 5억. 그런데 지상권만 따로 평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세권 따로 평가할 수 있느냐? 임차권 따로 평가할 수 있죠. 이 부분 권익도 평가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이 둘 이상의 권리익이 하나의 부동산에 있을 때는 그걸 따로따로 평가할 수가 있고 요게 어려워요. 요게. 그래서 현대 평가 이론은 이 부분 권리를 평가하는데 대단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논문의 대부분 그런 데 나오고 있고. 임차권의 평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부분 권익도 둘 이상이 있을 때는 따로 평가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뭐 그 정도만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수말의 장래를 고려한 가격이다. 장기적 배리가 형성된다 그랬죠. 부동산의 가치는 보통 과거 장래를 고려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장기적 배리하에 형성된다. 자, 넘어가서 가로수말의 개별적 가치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의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는 국지적이고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거래되는 게 보통이므로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기가 쉽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개입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이 3번에 부동산 가치의 형성 과정 그랬는데 요게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읽어보시면요 아주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그렇게 놔두면은 뭐 손으로 잡아도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거를 이게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내 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가격 발생 요인하고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용어는 쉬워요. 가격 발생 요인이라는 거는 가격 발생 요인이죠. 발생 요인. 여기에는 이제 크게 효, 상유, 이전성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효용이다. 두 번째는 상대적 희소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효수요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권리 이전 가능성, 이전성이다. 그래서 옛날 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은 이제 이전성까지를 포함해서 이 네 가지를 가격 발생 요인이다라고 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발생 요인이죠. 왜 우리가 부동산에다가 돈을 뭐 몇 억씩 지불하냐? 일단은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주거용 그러면은 쾌적성이라는 만족감이 있는 것이고 상업용 그러면 수익성이라는 만족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뭐 만족하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기는 아파트보다 훨씬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파트는 없어도 길거리에서도 한 달은 버텨요. 날이 좀 추워서 걱정이긴 한데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한 달을 버틸까요? 뭐 단 5분도 못 견딜까요? 죽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거니까 공기는 대단히 효용이 큽니다. 그런데 왜 공기는 공짜예요? 효용이 있으면 가격이 있다면서요. 예? 흔해서. 정확하게 정확하셨어요. 그러니까 효용이 있다 하더라도 희소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흔하면 우리가 뭐 어차피 공기는 맨날 마실 수 있는 건데 누가 돈을 내겠냐. 이해하신 거죠? 달러로 갔다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효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다 있는 게 아니고 희소해야 된다. 상대적 희소성은 뭐냐? 요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땅이 실제로 모자란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못 가본 데가 막 99.9% 아니에요? 우리나라 과작 이 안에 조금 돌아다녀 본 건데 그런데 굉장히 넓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이 원하는 수요에 비해서는 땅이 충분하다고요? 모자라다고요? 모자라다. 그래서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희소하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까 공기처럼 희소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남자분들은 가끔 대접받으려면 희소해야 되겠네요. 집에를 매일 들어가야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희소하게 와 진짜 오래간만인데 뭐 이러면서 가야 이렇게 좋아하지 않겠냐 싶은데 그러면 쫓겨날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유효수요인데 이건 이제 구매력이 있는 수요니까 다 아시는 거고 이전성은 권리 이전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일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없다면 즉 내 거라는 걸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누가 5억을 지불하겠느냐.
그러니까 권리 이전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 그게 가격의 발생 요인이다. 어쨌든 이제 보통은요. 요런 게 이 수요를 움직이는 것들이 수요. 디맨드라고 표시할게요. 요거는 이제 공급이 모자라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급과 관련되는 것들이 공급. 이와 같이 효용이나 또는 돈이 많으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뭐 희소성이 떨어져 가지고 막 많이 공급돼요. 아니면 뭐 권리 이전 가능성이 쉬워졌어. 뭐 넘기기 쉽다. 그러면 공급이 늘겠죠. 이와 같이 수요 공급이 만나 가지고 가격이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격 발생 요인이다. 자, 확인할게요. 508쪽인데, 자, 바로 이번에,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그랬죠. 부동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유용성, 그걸 다른 말로 효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부동산에 대한 유효수요, 이전성 등의 상관결합, 상호결합에 따라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줄여서 기억해버리냐, 이런 거 기억해버리세요. 효, 가로, 반가로 1번부터 해가지고, 자, 효, 상, 유, 이전성, 이렇게 동그라미. 효, 상, 유, 이전성. 그렇게 기억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건. 뭐 시험에 종종 쓰니까. 그래서 이제 효용성에서 효, 그랬죠. 동그라미 2번. 용도에 따라 주어지는 쾌적성, 상업적인 수익성, 공급적인 비용 절감 가능성 등등등이 바로 효용이다. 그 이야기고. 바로 이번에 상대적 희소성이죠. 희소성이란 현재나 가까운 미래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걸 의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로 3번에 부동산의 유효 수요인데, 유효 수요는 뭐 누구나 아시는 구매 능력이 있는 거죠. 부동산은 일반 지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단순한 수요의 의사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효 수요는 살 의사뿐만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 그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의 이전성인데, 동그라미 3번의 이전성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이전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기가 이전되는 거 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이 이전되는 거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한다. 그러면 그 옆쪽에 자,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거는 뭐냐? 읽어볼까요 한번?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이 발생하고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방금 제가 수요 공급으로 설명했죠.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까지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해가 되면 좋은데 좀 더 가죠. 이처럼 부동산의 가치의 발생 요인은 부동산의 효, 상, 유, 이전성 등인데, 이런데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키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 그런 걸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한다. 와, 근데 표현이 너무 길어서 좀 어려운데, 거기 그 두꺼운 선에서 뭐 효, 상, 유, 이전성 등에 영향을 미쳐 뭐 그런 말이 있나요? 거기다 밑줄, 영향을 미쳐. 그게 핵심인데, 영향을 미쳐. 부동산의 가치가 변하게 하는 걸 가치 형성 요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칠판을 우리가 봐주시면, 가격 형성 요인이다, 뭐 또는 가치 형성 요인이다. 아까 참 그 이야기를 안 드렸군요. 여러분, 제가 감정 평가할 때 아까 우리가 시장 가치라고 했고, 우리 법에서는 적정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실제로 법은 가격이라 그래요. 가격. 왜냐하면 입법자들이 정확한 평가를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인지 가치인지 그걸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가 감정평가에서는 뭐 가격이라 그러건 가치라 그러건 간에 아까 가치, value하고 가격, price를 네 가지로 구별했을 때 빼고는, 이거 말고는 어디서 뭐라 그러든 간에 다 진정한 가치예요. value. 이해하셨나요? 이들을 뭐 value하고 price를 구별하세요. 그래서 뭐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과거냐, 현재냐, 다원성이 있냐, 없냐, 아까 했잖아요. 이 대목에서 한 거. 이쪽 칠판에서 그거 빼고는 여기 뭐 가격 형성 요인 그러든 가치 형성 요인 그러든 다 뭐라고요? 가치. 그러니까 평가에서 구하는 건 무조건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뭐라고 쓰든 간에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도 계속 혼용이 쓸 텐데 이유는 간단해요. 출제자들이 계속 혼용이 쓰고 있어요.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 계속 혼용한단 말이에요. 가치라 썼다, 가격이라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을 해놔야 돼요. 이거 그러면은 뭐냐? 다른 말로는 가치 형성 요인이다.
뭐 가격이라고 썼지만. 여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일반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다. 그럴 때 이제 뭐 쭉 설명드려보면 일반적 요인에는 사회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경제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행정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당해 지역의 자연 조건 또는 자연 환경이라는 거 하고, 당해 지역의 일반적 요인이라는 게 있다. 아까 이제 일반적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당해 지역의 일반적 요인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나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은 획지 모양이 어떠하냐? 획지가 높냐 낮냐? 고적. 획지가 길쭉하냐 짧냐? 장단.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럴 때 조금 더 갈까요, 여러분? 좀 조금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사회적 요인은 뭐냐? 인구가 증가냐 감소냐? 가구 분리 상태는 어떠하냐?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문화의 상태는 어떠하냐? 뭐 이런 것.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이다라면 소득은 증가냐 감소냐? 경기는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자율은 어떠하냐? 뭐 이런 것. 행정적 요인이다라면 부동산을 둘러싼 법 또는 제도는 규제 쪽이냐 완화 쪽이냐? 세제는 어떠하냐? 뭐 이런 것들. 세제는 어떠하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행정적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질문 드릴게요. 일단. 예컨대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가격 발생 요인, 수요 공급이 만나서 3억으로 결정됐다라고 가정합니다. 3억으로 발생됐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럴 때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은 3억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상승할 수도 있을까요? 상승. 소득이 증가한다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이 하락이에요? 하락. 지금처럼 법이나 제도의 규제가 강력하다면 가격은 상승이 하락이에요? 하락. 그렇죠. 이와 같이 발생된 가격에다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핵심은 발생된 가격에다가 이 가격 형성 요인이 뭘 준다고요? 영향.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가격 형성 요인인데 여기에는 한 300개 가까이 있어요. 300개. 용도별로 쪼개면은 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업지 뭐 지역 요인이 각각 한 20개씩 있거든요.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이유도 없고 외울 수도 없죠. 이해하셨나요? 뭐 혹시 다음 중 사회적 요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은 안 할게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마 14문제 이상 낼 때는. 미친 문제죠. 물론 거기까지도 제가 대비를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6, 7월 가면은 대략 구분하는 방법을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대략은 돼요. 안 해오도. 그런데 됐고 이제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오히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발생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평가사가 따져보긴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자 크게 보자고요. 일반적 지역 개별 요인이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거는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 거고 얘는 어디까지 영향을 주느냐라는 건 알아야 된다. 그거는. 그래서 일반적 요인은 뭐냐. 읽어보면 부동산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책들이. 이게 뭔 말이냐.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갈게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걸 일반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우리 이제 동작구에만 전국이에요. 그냥 노량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 그럼 지역 요인은 뭐겠어요?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조금 좁겠죠. 그러니까 이건 노량진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노량진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럴 때 요건 사회적 행정적 요인은 뭐 나중에 구별해보자 그랬으니까 됐고 뭐 지금 구별할 건 없고 지역 요인 봤더니 당의 지역의 자연 조건과 당의 지역의 일반적 요인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행정적 요인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뭔 말이냐. 근데 여러분 노량진은 한강이 비교적 가깝죠. 어쨌든 간에
한강도 가깝고 뭐 아름다운 산이 있다고 가정하자. 저 사익수묘 있는데 좀 아름다워 보여요. 뭐 억지를 좀 부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자연 조건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다. 그러면 똑같은 주택이라도 가격이 쌀까요? 좀 비쌀 수 있을까요? 비싸겠죠. 이렇게 자연 조건이 가격에 영향을 안 준다고요? 준다고요? 준다. 그런데 질문 드리죠. 이 한강이 어디에 있는 부동산에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컨대 저 아래 군산에 있는 부동산에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강 근처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거다. 지역. 이해하셨나요? 그게 지역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구별이 안 되면 그건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지역의 일반적 요인도 영향을 줄 거다. 예컨대 전국의 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노량진의 인구는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 학원 건물을 평가할 때는 전국은 감소하니까 뭐 떨어질 수 있다 치지만 노량진 지역은 인구가 증가한다면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이 지역의 일반적 요인을 따져보긴 따져봐야죠. 예, 좋아요. 개별 요인은 뭐냐? 이제 감 잡으셨죠? 여기 전국이고 얘가 지역이라면 노량진 지역이라면 개별 요인은 노량진 지역 전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학원 건물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걸 평가 대상 부동산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시 대상 부동산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에만요. 요거는 어쩔 수 없어. 만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다. 뭐 간단하게 이런 설명을 할게요. 뭐 외울 거 없습니다, 이런 건. 근데 뭐 잘 아시죠? 획지 모양이 도로 중심으로 네모 반듯하다. 이런 건 정방형이라 그래요. 또는 네모긴 네모인데 가래로 좀 길쭉하다. 이런 걸 가로 장방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 도로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 꼭 세로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정사각형을 정방형. 이렇게 가로 쪽으로 도로 쪽으로 길게 된 걸 가로 장방형. 그럼 이렇게 쏙 들어간 거는 가로 장방이 세로 장방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걸 삼각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각지, 이 역삼각지라 그래요. 요거 정방형보다는 삼각지가 획지 모양이 가치가 삼각지가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싸죠, 당연히. 그러니까 획지 모양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평가할 때. 근데 우리 학원 획지 모양 보셨나요? 저 아래 그 식당 옆에 있는 그 주차장 비슷한 거 공간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건 정사각형은 절대 안 해요. 이 땅은 약간 오각형 비슷한 부정형이에요. 그래도 뭐 모양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큰 건물 지을 수 있죠. 이 땅 가지고만 있다면.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보다는 좀 싸지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땅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보죠.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대기에 있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그럼 바닥에 있는 건 좋아하냐?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물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배산 임수라 그래서 뒤쪽은 산이 있고 앞쪽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애매한 쪽을 좋아하는 겁니다. 중간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장단 아까 이야기 드렸죠? 가로 쪽이 길면은 이거 상업용으로 굉장히 좋은 땅인데 세로 쪽으로 길쭉하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가격에 영향을 안 준다고요? 준다고요? 준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그 지역적 범위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해가 정확하게 되실 거예요. 과로선분의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그래서 다시 읽을게요. 부동산의 가치는 가격 발생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시장에서 수요 공급 상호작용이 결정되고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인 부동산의 효, 상, 이유, 이전성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걸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한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방가를 일반적 요인인데 일반적 요인은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래서 그 전반 동그라미 하시고 대체로 전국 차원 또는 광역적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냥 전국에 동그라미 하시죠. 뭐 전국. 사실 정확한 표현은 전국 또는 광역 그게 맞는데 어쨌든 이거는 자연적 요인, 사회적 행정적 요인으로 대별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넘어가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랬으니까 놔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지역 요인이죠. 지역 요인이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 특성을 형성하는 개개 요인으로 지역의 가격 수준 및 표준적 사용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차원의 가치 형성 요인이다. 그러니까 지역적 차원이라 그랬으니까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전국의 요 당의 지역에만요. 당해죠. 그 옆에 지역 요인 옆에다 써놓으시죠. 뭐 노량진 이렇게.
그러면 더 편하겠네 뭐. 예. 그래서 보니까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목, 지역령 해가지고 뭘 많이 써놨죠. 많이 써놨는데 외울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건. 예. 넘어가셔가지고 가로 3번의 개별 요인이죠. 개별 요인은 그 부동산의 특수한 상태 조건 등 개별성이 가치 형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대상보다 구체적 가격과 개별 가격을 결정해주는 주며 평가 작업을 할 때 지역 요인 분석으로 가격 수준을 파악한 후에 이 개별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비로소 대상 부동산의 개별 가격, 즉 구체적 가격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 이해 안 될 거예요, 이거. 어쨌든 개별 요인 옆에다 쓰세요. 대상 부동산. 아니면 우리 집, 뭐 아니면 학원 건물 뭐 이렇게. 예. 그냥 뭐 내가 평가하는 거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편하게 써놓으시고 토지에 관한 개별 요인 그랬더니 토지의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지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니은번의 전면 가로 도로에 붙어있는 도로가 얼마나 넘냐 그 얘기. 전면 가로 뭐 이런 거. 다음에 리을번의 고저 뭐 각지는 뭐 아까 이제 두 개 도로에 접한 거를 우리가 각지라 그래요. 각지. 이게 실무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접하는 걸 우리가 각지라 그럽니다. 각지. 도로 두 개 접한 거. 그래서 뭐 각지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등등등 이런 게 영향을 준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격 발생률과 형성률 봤는데 4번의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이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그래서 나중에 별을 할 때는 이제 별 3개인데 무조건.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서 운 좋으면 여기서 2개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데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건 쉬워요. 그러니까 할만한데 아주 할만해요, 여러분. 어디를 먼저 가냐 하면 520쪽 가보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뒤로 가버렸냐? 520쪽 가면은 여러분 그 박스 표가 하나 있나요? 그 표가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건데요. 요거 말고도 많아요. 인근적 유사지역 동일수권 뭐부터 해가지고 인근적에 수명해가지고 이거 주제가 지금 큰 주제만 3개가 있어요. 여기 이 안에가 지금.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아주 풍부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일단 놔두시고 확인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이제 칠판을 보시고 설명을 제가 드려보면 조금 낯설을 거예요. 처음이라. 아까 공부한 게 이제 가격 발생 요인이 있었죠. 가격 발생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아까 우리가 효상류 이전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효용, 상대적 희소성, 그다음에 유효, 수요, 그다음에 이전성이 있었다. 이전성 이렇게 4가지 요인들이 즉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관결합해서 상호 영향을 미쳐가지고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이것들이 만나서 이제 3억이라고 발생했다고 치자. 그럴 때 이렇게 발생된 가격에다가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더라.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걸 가격 발생 요인이요, 가격 형성 요인이요, 가격 형성 요인이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가격 형성 요인에는 크게 우리가 3가지로 봤죠. 그래서 일반적 요인이 있고 지역 요인이 있고 개별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리고 이 일반적 요인에는 아까 뭐 사회적 행정적 요인이 있다 그랬고 지역 요인에는 당위적인 자연 조건과 당위적 일반적 요인이 있다 그랬고 개별 요인은 획제의 모양이나 고제 장단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랬죠. 어쨌든 이런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평가 대상 부동산입니다. 근데 우리 학원 건물이라 치고 대상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걸 평가할 때 평가사는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무시해버려야 될까요? 개수도 많고 복잡하니까 눈 딱 감고 무시해야 될까요?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이것들을 고려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뭐냐 그러면은 당의 지역의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요인과 지역 요인 등을 분석해서 당의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 이 지역 특성으로부터 뭘 알아내야 되느냐 표, 준, 적, 이용을 발견하고 이러한 표준적 이용으로부터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의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런 걸 발견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 뭐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 딱 그렇게 써져 있죠. 자, 지역 분석이라 하면 당연히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또는 지역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표준적 이용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가격 수준을 발견하는 과정을 말한다. 때로는 한두 개 생략할 때가 있어요. 지역 분석이라 하면 지역 요인을 분석하여 가격 수준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략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현재까지 기출 문제가 근 여기도 한 15개가 훨씬 넘죠. 이 안에서 뭐 빠져나간 적은 없어요, 일단. 그럼 개별 분석은 뭐냐? 개별 분석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죠. 개별 분석이죠.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개별 요인. 그래서 이로부터 뭘 알아내느냐? 대상 부동산의 개별성을 알아내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서 대상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고 있는지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판단하고 이로부터 구체적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의 정의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부동산은 분석 과정에서는 선후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고 선후관계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어제 우리가 했네요.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에서 선 시장 분석이고 후 경제성 분석이었죠. 마찬가지로 이거 선후관계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데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에요. 선행.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 분석이라는 건요. 분석이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넓고 라프하게 대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지역을 먼저 하는 겁니다. 선행. 그런 다음에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뭔가 좀 잡았다. 그러면 그렇게 발견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계속 대략 봐야 되겠어요? 깊숙이 검토해야 되겠어요? 깊숙이. 그래서 초점을 맞춰서 쫙 분석해 가는 거죠. 이게 개별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후행 분석이 당연히 넓은 쪽을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후관계이다 이렇게. 아직 이제 가격 재원칙 13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뭐 미리 이야기할게요. 지역 분석과 관련되는 가격 재원칙은 이제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개별 분석과 관련되는 가격 재원칙 그러면 균, 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지역 분석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표준적 이용하고 가격 수준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개별 분석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최유효 이용하고 구체적 가격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그거 쓰는 거는 죄송한데요. 안 지울 테니까 일단 사진을 찍죠. 사진 찍자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해가 먼저예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선지표 수준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다는 기억 못하더라도 다시 선지표 뭐라고요? 수준. 그러니까 선행 지역 분석은 표준적과 가격 수준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줄이면 선지표 수준. 여기는 후, 개, 최, 가격 요 정도. 이거는 뭐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와.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 정도는 기억하자. 그래서 선, 지, 표, 수준하고 똑같이 후계 최 가격 이렇게 요 정도는 기억하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여서 아직은 좀 하고 싶지가 않은데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표준적 이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약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결정된 최유용이 표준적에 다시 영향을 주는데 이런 걸 피드백 되돌려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환류라고 하는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뺄게요. 그냥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최유효 이용은 자기 혼자 결정된다고요. 인근적의 표준적 이용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표준적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이 지역이 대략 어떤 거냐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지역요인 대충 보고 노량진은 업무상업 지역이구나. 지역 특성. 주로 학원가가 많은데 이런 특성을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표준적 요인이 뭐냐. 보니까 대부분의 학원가는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약 7층에서 10층 정도 건물이고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바닥 토지의 면적은 대충 200평 근처이고 건물의 높이는 7층에서 10층 근처이더라. 그런 걸 표준적 이용으로 한다. 그래서 가격 수준이 얼마냐 그랬더니 노량진 빌딩 가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대충 때릴게요. 그냥 뭐 비웃지 마세요.
500억이라 치자. 반응이 좋은 거 보니까 뭐 비슷한 것 같아. 좋아요. 힘을 내서 500억으로 하겠습니다. 500억. 이렇게 대략 발견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을 분석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이제 개별 요인을 따져보니까, 이 부동산은 약간 도로면에서, 주도로에서 바로 붙어 있어요. 약간 들어와 있어요. 약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건물이 충분히 한 7층에서 10층 되는 거요. 4층이에요. 4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주소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최유용이 미달한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어떻게 따졌느냐? 뭐 대충 이런 것들이 500이라면 요거는 뭐 한 300억에서 10억 뺀 290억 돼야 되지 않겠냐?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고 한다. 대충 이해하셨습니까? 대충. 뭐 대충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가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본다.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할 텐데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볼 거냐 하면요. 중간에 좀 빼면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 흐름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고 중간을 나중에 할 거예요. 513쪽입니다. 513쪽. 513쪽 보시면 지역분석의 의인데 지역분석이란 당의 지역의 특성, 장래 동향을 명확히 하여 그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하고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틀리게 냈냐 하면 지역 분석은 당의 지역의 가격 영향을 지역률을 분석해 가지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그래야지. 지역 분석을 이쪽을 분석해 가지고 최주효 이용과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이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 무조건 옆으로 가면은 끝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틀린 입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 지역 분석 그러면 다 이쪽에서만 놀아야 되고 개별 분석 그러면 항상 이쪽에서. 얘하고 얘가 바뀌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이것도 가격 수준과 가격이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바뀌면 틀린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최소한만 외워도 돼요. 선, 지, 표, 수, 준만 외워도 웬만한 문제 다 맞춘다 그 이야기. 후계체 가격 요 정도 외워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로 이번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죠. 지역 분석 필요한 근거는 이제 부동산의 지역성이다 그랬고, 다음에 이제 방가로 2번. 개개 부동산의 최주효 이용은 당의 지역 특성에 제약하에 있으므로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후에 판정하는 것이다. 여기요, 여기. 이 최주효 이용은 뭐에 제약하에 있다고요? 지역 특성. 요게 구체화된 게 표준적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이용은 결국 표준적 이용에 제약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호관계를 명확히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간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의 지역 분석의 목적인데, 첫 번째는 가치 수준, 가격 수준을 파악한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표준적 사용을 판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마저 읽어보시면,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여 대상 부동산 최주효용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명백히 밝혀준다.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이 최주효용을 판정할 때 기준이 된다. 그 얘기 이게. 이해하셨나요? 기준, 제약한다. 그래서 방향을 밝혀준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세 번째는 사례 수집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또는 뭐 그런 게 사례 수집 범위인데 그건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됐고, 가로 양가로 5번에 인근 지역 있잖아요. 인근 지역? 중요한데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517쪽에 가로 6번에 유사 지역 있나요? 중요해요. 조금 있다가. 넘어가셔가지고 가로 7번도 중요한데 조금 있다가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자, 519쪽에 양가로 8번에 개별 분석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지역 분석 봤으니까 바로 개별을 보겠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뭐 중간 거를 한 시간 쭉 설명하다가 이걸 보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책이야 어차피 뭐 이렇게 책에들어 써야 되는 거고. 개별 분석인데, 방금 1번에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을 통해 판정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치 수준을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여 여기요. 여기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뭘 분석한다고요? 개별적 요인. 그래서 뭘 판단한다고요? 최유효 이용. 이렇게 맨날 문제가 이 안에서 계속 나온다 그 말이죠. 15개, 16개, 17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개별 분석이 중시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의 최주효 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치를 표준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부동산마다 개별 요인을 달리하고 최유용과 필연적 사용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앞쪽이 중요하네요. 가치는 항상 최유용을 전제로 파악된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양거로 9번에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의 관계인데 요거는 뭐 거의 다 출제가 됐던 지문이라고 봐야죠. 이거. 워낙 이 문제를 많이 냈기 때문에 책을 쓸 때는 기출 지문 안 쓸 수가 없어요. 내용이 워낙 풍부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역 분석은 지역에서 표준적 사용 현상과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역 분석은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격 수준하고 장래 동향을 파악한다 그랬네요.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뭘 판단한다 그랬어요? 최유효 이용을 판단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표준적으로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개별 분석의 최유효 이용 판정은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제약하에 있으므로 여기요. 최유효 이용은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제약하에 있다. 그래서 제약하에 있으므로 개별 분석에 있어서는 특히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한다. 그러니까 상관관계, 표준적 이용 영향을 준다 그 이야기죠. 넘어가셔가지고 관할 3번에 개별 분석을 행하면은 지역 분석을 선행하고 아까 선후관계 중요하다 그랬죠. 그 결과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을 기준으로 개별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다음에 관할 4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를 구하면은 먼저 지역 분석을 인근 지역의 가치,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가격 수준 중에 있는 개개 부동산의 구체적 가치를 나중에 판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 지역 분석해가지고 뭘 알아내야 된다고요? 가격 수준. 나중에는 구체적 가격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비교를 했는데, 자, 지역 분석이죠. 지역 단위의 전체적, 광역적 분석이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전체적 평균적 분석이고, 세 번째 줄에 광역적, 거시적 분석이다. 그것도 기억하자고요. 그거 제가 잘못하면 뺄 뻔했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아까 우리가 범위 이야기할 때 하긴 했는데, 이건 넓은 쪽이죠. 전체적 분석이고, 광역적 분석이다. 또는 거시적 분석이다. 그럼 개별 분석은 반대니까 전체적이겠어요? 부분적이겠어요? 부분적. 그 다음에 광역적이겠어요? 국지적이겠어요? 국지적. 그래서 또는 부분적, 국지적 분석 또는 미시적 분석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신다. 그러면 개별 분석을 봤더니 자, 개별 부동산 단위의 개별적, 구체적 분석이고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부분적, 미시적, 그다음에 후행 분석이다. 지역 분석, 선행 분석이고요. 무조건 기억입니다. 그다음에 목적 보니까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을 판단해 가지고 가격, 수, 준을 알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럼 개별 분석은요. 최주 효용을 판단해 가지고 뭘 알아낸다고요? 구체적 가격을 판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다음에 관련 봤더니 지역 분석과 관련되는 가격제 원칙 그러면은 그 적합의 원칙이 있나요? 조금 이따 원칙을 할 거니까. 그다음에 개별 분석과 관련되는 가격제 원칙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나 지금 표에 있는 내용이나 같죠? 서술하는 방식만 저는 평가 흐름도로 그린 거예요. 흐름도. 평가의 흐름은 여기서부터 이 일이 갔다가 다시 일이 와서 이 일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뿐이고 우리가 책에다 표시할 때는 또 뭐 이렇게 그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표로 보통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갈 거냐 하면 514쪽 한번 가보세요. 514쪽 가면 양가로 5번에 인근 지역이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그러면 이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동네가 어디냐? 동네. 그게 인근적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이라는 건데 그걸 공부하실 거고 거기 공부가 끝나면은 이런 인근 지역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 그걸 인근 지역의 수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생각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대략 요거하고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하고 인근지역의 수명이 다 시험에 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 중요한 주제가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니까 조금 쉬었다 할 텐데 지금 요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으니까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리하고 쉬죠. 지역 분석이라 하면 당의 지역에 영향을 주는 가격 형성 요인인 일반적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당의 지역의 특성을 잘 알아보고 도대체 주거진지 상업진지 표준적 이용을 도대체 보통 몇 층을 이용하는지 보통 평균적으로 알아내 가지고 대략의 가격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선행 분석이라 하고요. 개별 분석은 그 뒤에 하는 거니까 후행 분석이죠. 개개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격 형성 요인 개별 요인을 따져가지고 대상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개별성을 알아내는 거죠. 약간 획지 모양이 네모 반듯하냐 아니면 우리 학원처럼 약간 오각형에 가깝냐 개별성. 또 남들 7층인데 그대로 7층 정도 쓰는 거냐 아니면 조금 좀 층수가 모자라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최주요 요인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걸 판단해 보고 그런 다음에 이 건물의 구체적 가격은 얼마일까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을 개별 분석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인근적 들어갈게요. 예.